예, 안녕하십니까. 애고장 성남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윤종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할 내용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 성남시가 태동하게 된 그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살기 좋은 우리 성남시가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남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성남시의 비극적인 탄생, 1946년에 광주군 직할 성남 출장소가 설치됐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60년대에 들어와서 광주 대단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68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71년 8월 10일 날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14만 명 정도의 철거민들이 서울에서 성남 지역으로 이주를 해오게 됐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지역의 주택과 전기, 수도, 경제시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생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1971년 8월 10일 날 벌어진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용어를 그 당시 서울이나 중앙정부에서는 광주 대단지 난동 사건 또는 광주 대단지 사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나마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광주 대단지 사건 이 표현입니다. 최근에 성남시 또 관계자 여러 사람들 또 단체들에서는 이게 주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용어를 정립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모아진 의견이 새로운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은 그냥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9월에 경기도 관할 성남 출장소로 승격이 됐고요. 1973년 7월 1일 성남시가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시승격 47주년이 되었고 인구 94만 1000명, 한때 98만 명, 100만 명에 금방 육박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인구 감소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창곡중학교, 창곡여중, 영성중학교 이 통합이 되는 학교 두 개가 폐교가 되는 정도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모란 우체국의 모습이고요. 이 성남 우체국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풍생중학교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조금 나오면 수진동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광주 대단지가 비극적으로 탄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민들의 삶이 얼마 정도 비참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신문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1970년 12월 3일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제목으로 광주 대단지 철거민 수용소에서 동사자 발생,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만 가린 한평 반 천막에 7 식구가 살다가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설이나 이런 데에서 묘사되기로
뭐 유언비어이긴 하지만 임산부였던 사람이 배가 어느 날 벌쩍해졌는데 아기가 안 보여요. 유산하는 거죠. 영양 실태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아기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뭐 애를 삶아 먹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떠돌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 활동했던 이보택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기자를 제가 작년 12월에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분 얘기로는 그런 이야기는 워낙 그 극심했던 생계활동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지 실제 상황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들었습니다. 광주 대단지, 구름 위에 세워진 도시.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60년대 말에 서울시에서 무허가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시켰고요. 그 철거된 인원 14만 명, 14,000명도 아닌 14만 명이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주택과 전기와 수도와 산업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새벽별 보고 동대문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옛날에는 정시 칼퇴근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항상 잔업, 야근, 보통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 별을 머리에 이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된 몸으로 서너 시간 자고 또 새벽에 출근하고, 교통편이 하루에 2번, 3번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다가 이주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는 주택도 없기 때문에 허가된 천막촌이 형성이 된 거죠. 정부에서 나눠준 천막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고 있는 주거지로 삼았던 그런 곳입니다. 가천대학교 뒷산 어느 골목 한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미군역까지 한 번도 좌회전, 우회전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얼마나 계획도시로서 완벽해 보이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뿌리 근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냥 그렇게 똑바로 바둑판처럼 금만 그어서 집을 안 짓고 그냥 사람을 이주를 시키고 천막 나눠두고 살으라 이렇게 한 역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 일부는 다시 서울로 가서 다시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분양받은 땅 그 분양증을 딱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딱지를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다시 찾으러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당포만 부자가 되는 뭐 그런 현상까지도 있었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람들 그나마도 조금 상황이 천막촌에서 조금 상황이 나아진 상태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벽돌 찍어가지고 집을 지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도 상수도는 없어요. 공동 우물을 사용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처음 생기던 모습의 철거민 임시수용 천막촌입니다. 이 뒤로 이 원주민들이 살던 초가집들이 몇 채가 이렇게 보이고 이 앞으로 천막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68년에 성남의 금광동과 은행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이 지붕 위에 날아갈까봐 이렇게 뭐 이제 돌 같은 걸로도 눌러놓기도 하고, 그나마 이런 천막촌보다 이 집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낮게 벽돌 찍어가지고 그래서 집을 지어서 지붕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71년 당시에 성남시 수정구 일대의 모습입니다. 띄엄띄엄 집들이 조금씩 있고요. 여기 이제 학교가 지어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수정구 일대가 이제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 그래서 이것도 뭐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허벌판에서
그나마 집들이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남한산성입니다. 이게 1971년 9월에 가동되기 시작한 제1공단의 모습입니다. 제1공단은 지금 현재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희망대 공원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중학교, 여기가 그 한신아파트 세이브존이 있는 곳이고요. 이 앞에 단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중앙동 쪽이 되겠고요. 이 시 승격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공장이 없었던 거예요. 71년 7월에 시가 됐지만 인구가 폭증하니까 공단은 93년 9월에 돼서야 개통이 됐습니다. 여기에 삼형전자, 자전거 만드는 그 대형 타이어, 무슨 파이로트 만년필 공장이 여기 있다가 작년에 수종 걸렸습니다. 그 기록화 사업을 파이로트 만년필과 성남시에서 공동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고 앞으로 여기 성남시립박물관도 여기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전시될 파이로트 공장의 그 유물들 이런 것들도 시에서 지금 인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장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질 수가 있지만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기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비로소 이 광주 대단지 이제 시로 승격된 성남 시민들의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시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신구대가 들어서 있는 곳이고요. 이게 숭신여중입니다. 숭신여중 금광이동 1972년도에 건물 하나 딸랑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신구대는 생기지 않았었고 이 신구대 자리에는 이 지역의 유명한 광산김씨들이 살았었고 광산김씨의 조상인 음촌 김약씨라고 하는 사람이 묻혀있던 무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음촌 김약씨는 고려가 망하자 이쪽으로 피신해서 와서 숨어 살면서 말도 안 하고 뒤머거리 행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금광동 일대가 15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광해군 무렵에 들어왔는데 임진왜란 후에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 좋은 담배가 생산되던 곳이 이 금광동이었어요. 광산 김씨가 사는 동네라고 해서 금광이라고 부르는데 금광초가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수박 이러면 달거나 참외 이러면은 그 성주 금사라기 뭐 이런 것처럼 담배 이러면 금광초. 수원 쪽에는 담배가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나왔는데도 금광초라고 속여서 팔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에는 그 가장 그 문경 시대의 그 담배 산업은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었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벽돌집들이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장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던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사이에 근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투기를 하는 투기 목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땅값을 조금 더 주는 형태로 하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땅값을 일시불로 내라. 취득세 같은 것을 일시불로 내라. 이러면서 땅값 자체도 비싸게 가격을 매기고, 그래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일 때에 내건 현수막이 뭐였냐면 100원에 매수한 땅 10,000원에 폭리말라. 이 정도로 땅값이 그냥 폭등해버리고 2, 3년 사이에 정부에서 광주 대단지 사업할 때는 이 산이었죠. 이 수정구 중앙구 일대가 산을 100원에 평당 100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10,000원짜리가 되고 여기에 대한 세금까지 이거 막 일시불로 내라 뭐 이렇게 이제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이제 불만이 폭발하게 됐던 겁니다. 주민들이 모여든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수막들을 들고 모여 있습니다. 저쪽에 태평역 부근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시위 당일날 8월 10일 날 비가 왔다 그래요. 여름이었으니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민들이 뭐 기록마다 차이가 있는데 작게 기록된 거에는 3만 명, 뭐 많게는 5만에서 6만 명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서울시장 양택식 시장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민 대표들과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일종의 그 회담이라고 할까요? 그걸 약속을 했던 날이 8월 10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겁을 먹고 주민 대표를 딴 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세이브존 부근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만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주민들은 서울시장에 오기로 했는데 안 보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폭발해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시위가 벌어졌고, 이 경찰차, 버스 막 이런데 뒤집어 엎어진 차에다가 불을 지른 모습입니다. 이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막 그 구호를 외치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정책이 확 뒤집어 엎어지는 대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광주 대단지 이 사업 계획은 완전히 주목구구식이었죠. 선 입주 후 개발, 용어는 그냥 뭐 그래도 돼요. 그 당시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더래요. 뭐냐, 그 모란 개척한 사람들, 걔네들 잘 그냥 지네가 알아서 잘 개척하고 있잖아.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이지만요. 그냥 갖다 이사시켜 놓으면 알아서 먹고 살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광주 대단지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직접 지어놓고 뭐 좀 길도 번듯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뭐 갖다 그냥 이렇게 데려다 놓기만 하면은 알아서 먹고 살겠지. 그런 개념으로 그 신도시 계획, 대한민국 첫 번째 신도시 계획이 그게 바로 광주 대단지 사업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부작용이 80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터진 거죠. 그 사건이 터질 때에 먼 훗날, 그 훗날 총리까지 지낸 고건, 그분이 행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첫 발령을 받은 게 새마을 담당관으로 이 성남시 여기를 담당을 맡아가지고 임명을 받았는데 임명장도 채 받지 못하고 이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고건 전 총리가 중앙일보에 몇 년 전에 그 회고록을 실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임명 받자마자 임명장도 못 받고 이 광주 대단지를 와서 보게 됐다. 그 첨단 실선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을 본 후에 정부에서 인식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선 개발 후 입주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결과로 1기 신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기 신도시가 바로 분당 신도시입니다. 분당하고 일산, 평촌, 부천, 중동, 산본 이 5개가 1기 신도시예요. 이 1기 신도시들은 전부 다 깔끔하게 도시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입주자를 받았죠. 그래서 분당에서도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서현동이고 거기를 시범단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시범적으로 도시 구조를 만들어 보고 입주를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분당 서현이 시범단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제 30년이 가까워오는 지금의 서현동에 그 당시 지어진 건물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는 아주 좁아요.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1인 1카 시대가 되리라는 거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당, 일산 이런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도시로 개발이 된 그 동기 제공을 한 것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을 되게 부끄러운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사실 광주 대단지 사건 이후로 그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성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분당이 처음 생길 때는 분당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분당시로 만들어 달라 그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도시. 제가 전국의 친구들 만나러 마산이고 울산이고 경주고 가면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다 그래요. 지금 그 정도로 인식이 변했습니다. 그런 명품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 제공한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성남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은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다. 교통의 중심 도시다. 무엇보다 일산보다도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보다도 교통이 편리합니다. 여기 성남에서 양재역 가는데 어떤 때는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여기서 춘천 가는데 1시간이면 갑니다. 양양 낙산사까지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사통팔달 교통이 가장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때 경부철도가 생기면서 경기도의 중심지가 수원으로 옮겨갔었죠. 수원이 도청 소재지가 됐어요. 경기도청이 원래는 서대문 바깥에 있었어요. 철도가 생기면서 수원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중심이 수원으로 됐지만 사실은 성남이 원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가 성남이 다시 중심지를 되찾은 것이 1971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고속도로는 그다지 별로 큰 인식이 없었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아주 도로 교통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이 그 중심지 역할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도로 생기고 영동고속도로 연결되고 중부고속도로 연결 그쪽으로 가까이 연결되고 이제 근래에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안양고속도로가 인천공항까지 1시간 거리로 연결이 되고 지하철도
부산보다도 부산의 지하철 노선 한 개밖에 없을 때 성남에 2개 노선이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여주까지도 가니까 더 많은 교통 노선이 확보가 되어 있는 가장 교통이 편리한 주거 만족도 1위인 그런 도시로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도시발전사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발전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농촌사회가 아직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상공업, 또 이제는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4차 산업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도시발전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천 이런 도시들은 몇백 년 동안 서서히 발전해왔지만 성남시에는 불과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모든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광주 대단지가 개발되던 그 초창기의 모습, 이게 중앙극장이었어요. 지금은 걸리고 다시 롯데 시네마인가요? 걸리게 되겠죠 아마. 몇 년 동안 공터로 있다가 걸리고 나서 공터로 있다가 다시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만 여기가 성남의 랜드마크였어요. 그 당시로 약속 장소 정할 때는 종합시장, 단대 쇼핑, 학년 쇼핑, 상경 원다방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종합시장으로 불렸었죠. 신흥역 부근에 복개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1971년도의 모습이죠. 단대천이 있고요. 여기 남한산성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973년 7월 1일 성남 시승격 될 때에 이제 시승격 기념식을 할 때의 모습인데 이제 각 기업체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회사별로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남시 대청, 여기 콘티넨탈 식품이라고 있고요. 여기 삼성전자공업, 무슨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콘티넨탈 식품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지금 삼립빵 이 성남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빵 산업이었어요. 골목골목마다 개인이 하는 빵집들도 있었고요. 삼립빵 같은 이런 빵 회사들도 2공단 안에 있었고요. 지금 또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빵 회사들이 2공단 내에 있어서 이 수도권 중부권 일대의 빵 공급을 다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국민학교로 불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가 거의 대부분이 국정교과서였는데 그 교과서가 이 2공단에서 인쇄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고 인터폰 만드는 것도 국내 최초로 수출을 하기 시작한 인터폰 회사도 지금 현재 성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모시장 앞쪽입니다. 여기 이제 은행도 그때 당시 주택은행이었고요. 지금 바뀌었는데요. 여기 이제 천변 주차장이 이렇게 있었고 장마철에 되면 자동차가 내려갔다는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밤이 되면 포장마차로 이렇게 불빛이 붉은색 포장마차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92년도에 전부 다 복개가 되었고 여기 천변에서 이제 포장마차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 중에 일부는 이 옆으로 생긴 지하상가, 중앙 지하상가로 입주한 분들도 있고 또 하대원동에 새로 만든 농산물 야채 시장으로 이전해 가신 분들 또는 모란 시장으로 옮겨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품 도시 성남이 이렇게 짧은 기간, 불과 47년 동안에 이렇게 발전해온 그 과정을 탄천 문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당 중앙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남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공원의 개념, 주택의 개념도 없었으니 당연히 공원의 개념도 없었고 문화재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구시청 자리에 정묘호란 때에 전사한 남이흠이라고 하는 장군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조임금이 군사 반란이 겁나서 군사훈련을 못하게 했어요. 이괄의 반란을 겪고 나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군사훈련을 못하게 했어요. 적이 쳐들어오든 말든 반란을 일으키는 군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묘호란이 터졌습니다. 평안도 안주선을 지키고 있던 남이흠 장군이 전사를 하면서 남긴 유언이 있어요. 내가 장수로서 적과 싸우다가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나라에서 훈련을 못하게 해가지고 내 병사들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무기를 적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화약고에다 불을 지르고 뛰어들어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인조임금이 권력법을 내려줄 정도였어요. 그런 분의 무덤을 시청 짓는다고 그냥 강제 철거를 시켜버렸습니다. 충남 당진으로 옮겨갔습니다. 8톤 트럭 12대 분량의 문화재가 실려서 내려갔습니다. 그 남이흠 장군은 충남 당진에 가가지고 충남 도지적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충장공 그 호를 딴 문화축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충청남도의 대표 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재가 여러 건이 파괴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광해군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창대군 묘도 성남에 있었습니다. 왕작 묘도 세종대왕의 아들 평원대군 묘도 있었고 제안대군 묘도 있었고 현종임금의 딸들 명성공주 명예공주 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유적들을 철저하게 파괴를 한 게 광주 대단지 신도시 계획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기 선개발 후 입주로 설계된 도시 분당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여기 이 상류로 올라가는 이제 율동공원이죠. 율동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또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한산이 씨들이 무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는 굶어 죽었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로 유명한 천백리였던 이병태라는 사람의 무덤도 있고요. 또는 임진왜란 때에 장군의 비서관으로 갔다가 장군이 이미 도망을 갔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맨주먹으로 싸우다 죽은 이경유 선생 묘도 여기 있고요. 이경유 선생이 타고 말무덤도 여기 있고요. 또 병자호란 때 사막사 홍익환의 아들 홍수원이라고 있습니다. 홍수원의 처가가 이 한산이씨 집안이었는데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피난 가 있다가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하면서 자기 부모를 엄마를 해치려고 하니까 그걸 맨몸으로 막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효자로 된 그런 분의 무덤도 홍수원의 무덤도 이 처가의 산 여기 묻혀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적을 경기도 문화유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면서도 이런 문화유적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후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살던 민가 초가집도 한 채를 보존을 하고 그렇게 이제 도시 계획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멋진 도시 성남이 이제는 구름 위의 도시가 아니라 하늘 아래 분당, 천당 아래 분당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일산보다도 더 살기 좋고 의정부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 수원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숲꽃던 마을이 이렇게 이제 변화해서 정말 첨단 도시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